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른바 정말 인플루언서가 세상을 이끄는 혹은 뭐 세상에 영향을 주는 조회수? 이에 따른 광고? 약간 유튜브 전체 광고 중에 보면 그냥 기본적인 거를 대신 꾸준히 하는 쪽에 속한다면 IT 쪽을 너무 입사하고 싶은데 문송 아시잖아요. 예. 안 되잖아. 그래서 본인이 개발 공부를 해요. 그 과정을 담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IT 회사 네이버에 좀 자기는 뭐 이른바 뒷보잡이죠. 다만 이제 해외에서 약간 유학하고 있던 커리어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쉽게 말하면 자기도 미디어 쪽에다 관심 있고 뭔가 컨텐츠도 만들고 싶고 그래요. 근데 뭐 방송국 출신도 아니고 커리어도 없고 그냥 저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 성장읽기 채널을 정말 저희 시작이죠. 1000명 미만일 때부터 이제 배워가지고 제 유튜브의 이응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하나 여쭤봤던 교수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정말 그 어떤 저자분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좀 떨리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영광스럽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호모 인플루언서의 저자 이희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 네. 네, 또 뵈서 반갑고 그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할까요? 간단하게 뭐 얘기한다 그러면은 광운대학교 AI 미디어 솔루션학과의 지금 선생님 교수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 좀 인연이 맞아서 앞에 계신 유건복 작가님처럼 훌륭하신 인플루언서 분들을 좀 다양하게 많이 만나는 기회가 있었고 그분들을 만나서 얻게 된 좀 공통점 같은 거 그런 걸 이번에 이런 종족이 있다. 호모 인플루언서라는 종족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걸 보고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책을 낸 이희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호모 인플루언서가 식재봉인데 사실 이 단어 자체도 교수님께서 이게 처음 만드신 거죠? 뭐 그렇게 따지면 호모도 다 이미 있는 단어고 인플루언서도 있는 단어인데 제가 볼 땐 현 시대 혹은 앞으로 시대 때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른바 정말 인플루언서가 세상을 이끄는 혹은 뭐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 이름 그대로 그 시대가 지금 온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종을 분리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고 따라가야 되겠다. 혹은 앞으로는 이런 형태가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감히 좀 그렇게 명칭을 좀 명명해 봤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을 때 가장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제가 이제 그때 책을 리뷰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아나운서 분들 예를 들어서 외모도 되게 출중하고 발음도 되게 좋고 방송에 익숙한 사람들을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을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유튜브를 했을 때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고민과 내가 이 시장에서 정말 승산이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했을 때 제가 교수님 때 그때 그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약간 비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그런 말씀했어요. 아나운서 분들은 이제 그 프롬프트를 읽는 사람에게 불과하다. 그때 그 말이 저한테 그때 굉장히 힘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당시 유튜브 환경만 보더라도 정말 연예인과 유튜버는 좀 다른 느낌이었고 연예인들이 유튜버를 하진 않았잖아요. 지금처럼 막. 그 당시라고 하지 마시고 10년 전이라고 하셔야. 그런데 진짜 지금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진짜 이제는 아나운서나 연예인들이 유튜브를 해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됐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비슷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기존에 우리 요새는 매스미디어라고도 안 하고 레거시라고 하잖아요. 좀 근무하신 분들도 계신데 좀 아쉽지만 근데 레거시 미디어의 특성이 교류보다는 일방적으로 보여주기가 뭐 어떤 전제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짜여 가지고 프롬프트 같은 걸 다 준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그쪽의 문법은 준비해서 약간 외우거나 잘 표현하는 쪽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제 1인 미디어나 그 위에 생긴 이제 OTT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교통이 전제예요. 그러면 어차피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이 꼭 유명이거나 되게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하신 아나운서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짜여진 것처럼 얘기하면 오히려 좋을까요? 자연스럽다는 표현보단 진실성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유튜브에는 이제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만 뭘 올리는 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자아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싶고 혹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에 솔직한 걸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걸로만 계속 보여주면 이른바 이제 질리겠죠.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는 이 작가님은 그때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했었을 때,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책 읽는 거는 좋은데 나머지는 정말 뭐 화면에 나선다든가 이런 거는 자신이 없다 그랬을 때 제가 그럼 복지벌을 하시라. 대신에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 주셨는데 답을 그냥 간단하게 하면 좋지만 제가 많이 만나뵌 유튜버 분들 중에 결국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거나 혹은 내가 싫어하는 거가 뭐라면 그조차도 솔직하게 밝혔던 분들. 그런 분들이 오래 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이제 이 작가님은 제 책의 일부가 시간을 설계하는 사람들인데, 시간을 설계하는 정말 책을 계속 읽을 자신이 있다면 난 한번 쭉 가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제가 당연히 되실 거라고 했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질문에 의하면 그 반대급부로 조급해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레거시나 매스미디어 문법에 보면 보여주면 터지잖아요. 근데 그게 금방 안 된다는 거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도전하셨다가 어려움을 겪으시는 걸 요새 많이 보는 거죠. 네. 아니 이제 저야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사실 책에 수록된 분들 보면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말 유명하신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 수많은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 만나면서 이제 심층 있는 인터뷰도 하셨고 하면서 또 촬영해서는 하지 않았던 얘기도 아마 식사를 하시거나 혹은 가볍게 뭐 스몰 토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인플루언서들을 보시면서 뭔가 느끼시는 게 있으셨어요? 요거는 공통적인 거, 물론 그 공통점을 모아둔 게 이 책이긴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인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느 정도 명성이든 인기든 관심을 받다가 꼭 알고리즘 때문만 아니더라도 힘든 부분이 꼭 오잖아요. 이건 너무 정상인 건데 그때를 어떻게 넘기느냐의 문제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뭐 연예인분들도 그렇고 사회인분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인분들도, 우리 일반적인 직장인들도 어느 때 되면은 또 우울감 느낄 때도 있고 뭐 기복이 좀 있고, 그런데 밖으로 공개된 삶을 살고 얼굴을 드러내는 분들이잖아요.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거나 혹은 너무 업돼 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고 완전 다운된 상태도 있고, 근데 그런 어떤 공백기든 기복이 있던 시절을 어떻게 잘 넘겨냈느냐 쪽에 해당되는 게 결국 그분들이 오래 가냐 안 가냐 이런 것 같거든요. 근데 거의 제가 보면 낙천적인 분들은 괜찮고요. 그래도 괜찮은 편인 것 같고, 근데 보통 우리가 다 낙천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걸 또 일을 또 더 크게 벌려가지고 바쁘게 자기를 거기 안에다 넣는 분들도 있고, 또 뭐 그 외에 나머지는 굳이 얘기하자면 원래 자기가 목적했던 바를, 보통 그게 방금 얘기 드렸던 게 인기 아니면 솔직히 비즈니스잖아요. 그런데 인기, 비즈니스 둘 다 그 자체를 처음부터 완전히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원래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라고 했던 분들이 좀 더 잘 버티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성공했다는 분들 만나면 꼭 여쭤보는 질문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중에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걸 꼭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성공하신 분들,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 업적을 이루신 분들도 답변이 다 갈리더라고요. 엄청 걸리죠. 교수님은 만약에 이 인플루언서들, 이 유튜버 시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이제 사람이 유튜브를 하고 싶어. 그래서 이 교수님한테 저는 이걸 잘하긴 하는데 이걸 좋아해요라고 했을 때 뭘 하라고 조언을 하고 싶으세요? 그게 좋아서든 약간은 대중의 취향에 편승하든, 좋아와 아까 말씀 주신 게 잘하는 거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래 할 수 있는 걸 것 같아요. 그 답이죠 사실은. 결국 지구력이다, 본질은. 그래서 전 이 책 전체에서 제가 뭐 시간, 뭐 자아, 관계, 무대, 규칙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부 1번에다가 시간을 넣었던 이유는 다 알고 계신 거지만 결국은 오래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뭐랄까요, 방법론을 가지고 나만의 무엇이 있어도 성공하기는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뭐 학생들도 그래요. 소재를 구하는데 내가 그 학생이 만약에 이번 학기 수업만 할 거라서 만드는 거면 좋은 걸 해도 좋고 뭘 해도 상관없는데, 내가 옛날에 그 가르쳤던 이건복 작가라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볼 때 길게 갈 것 같으면, 내가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건 결국 두 가지 다예요.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잘하는 걸 수도 있고 그쪽을 해야죠. 근데 대중의 편승만 하고 잠깐 인기 있을 것 같은 거를 짧게 해서 임팩트를 딱 받으려고 하면 오래 가긴 힘들죠. 그리고 아시지만 짧게 해서 임팩트가 금방 오는 경우는
그쵸. 한 정말 있긴 있죠. 1000분의 1 정도 있나요? 네. 저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한다고 다 되는 시장이면 뭐 좋겠죠.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유튜버라는 직업이 이제 공식적으로 뭔가 언론에 나오기 시작한 게 아마 국세청에 그 업종이 들어가면서 맞아요. 이제 매년 이제 막 상위 뭐 10%가 얼마를 번다, 1%는 얼마를 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좀 받기도 하고, 와 이렇게 많이 그걸 권해라는 인식도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뭐 교수님 뭐 영상도 좀 보고 기사도 보면은 이제 뭐 진짜 뭐 이미 다 공개됐지만 뭐 지무비 같은 경우에도 진짜 뭐 자기 수익 다 공개하긴 했잖아요. 교수님 진짜 보셨고 또. 네. 그렇게 이제 대중들이 볼 때는 진짜 '와 이거 좀 잠깐 쪼끔 해서 되게 큰 돈 진짜 남들은 1년 내내 해서 못 벌 돈 그냥 쉽게 버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가까이서 보신 그들의 삶과 소득은 어떻게 보이세요? 소득 얘기하니까 지무비 말고 권복 작가님 훅 들어갈까요? 농담이고. 네, 농담이고. 그 수익 모델이 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이 작가님의 성경 읽기는 책 자체를 소개하는 쪽에 어떤 그걸 두고 있으니까 이른바 이제 조회수에 따른 광고, 약간 유튜브 전체 광고 중에 보면 그냥 기본적인 거를 대신 꾸준히 하는 쪽에 속한다면 방금 뭐 예를 들었던 이제 지무비님 같은 경우는 그 대중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재홍보 혹은 미리 홍보하는 쪽에 일을 하니까 이쪽에다가 부탁을 하는 쪽은 그게 나올,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하는 만큼 제작을 의뢰하는 만큼의 더 많은 아웃풋이 나올 거를 계산해서 거꾸로 이제 지급이 되니까 뭐 이른바 단위가 좀 다르겠죠. 그리고 이 단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유튜브 생태계에서 조회수에 의한 광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른바 이제 PPL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크게는 두 개죠. 근데 그쪽은 이제 PPL 개념이랑 좀 다른 이런 측면이고, 뭐 방금 진국님 예를 주셨으니 주민 같은 경우 대신에 어느 정도냐면, 왜 우리 그 당구라는 스포츠를 처음 입문한 사람들이 예. 자다가 꿈에 당구 친다 그러죠. 네. 그 지무민님 같은 경우 제가 직접 작업실에 가서 봤잖아요. 우리 볼 때는 한 10분 내외의 컨텐츠인데 프레임 단위로 편집하는 스타일. 거기는 오디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그게 지금 영화를 다루잖아요. 컨텐츠를 다루니까 그걸 잠깐 보는 동안 여기서 흥미를 이끌어서 그 컨텐츠를 직접 보게 만드는 쪽에 가깝고, 그러면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에 민감한 분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레임 단위로 편집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냐면 그 컨텐츠가 어떤 환경에서 사람들이 들을지 오디오 체크를 단말기별로 하고 이어폰 단위로 합니다. 그냥 뭐 아이폰 갤럭시로 따로 체크하고 PC로 체크하고. 아이폰, 갤럭시, 아이패드, 애플 노트북, 삼성 노트북, LG 노트북, 예를 들면 이런 식이고, 그리고 블루투스로 들을 건지 유선으로 들을 건지 뭘로 들을 건지 다 해요. 미리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그분도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제가 들은 거는 꿈에 편집을 한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했다라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작가님도 지금 하루에 지금 몇 개씩 찍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없고, 다만 전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알려진 비즈니스 모델 말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되게 보기 좋았는데, 뭐 많죠. 근데 이제 그중에 귀농의 신이라고 계세요. 귀농의 신의 이분은 어쨌든 본인이 그 해외에 그 묘목을 기른다거나 농업이 발달한 나라에 가서 보고 배워온 걸로 노하우를 상당히 잘 그 심은 어떤 묘목 같은 거를 본인이 씨앗을 키워가지고 그걸 유튜브로 안매하고 홍보하고 그걸 파십니다. 근데 귀농하시려고 하는 분들에는 얘는 이분이 직접 농업 선진국에 가서 배워온 그런 게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잘 죽지 않고 잘 크는 묘목을 본인이 개발해 가지고, 근데 그분은 이제 그런 어떤 노하우의 중간 어떤 마케팅 툴이면서 자기 홍보의 툴을 유튜브로 삼은 거죠. 정말 완전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뭐 돈을 많이 벌든 뭐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뭐 다이아 언니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원래는 그 주얼리 쪽에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이신데, 그 처음에 저한테 이제 컨설팅에만 와가지고 케이블 TV 중에 주얼리 관련된 채널을 하나 열면 안 될까? 그러니까 원래 약간 좀 재력가셨긴 했는데, 제가 그때 역시 또 길게 보셔라, 제가 봤을 때는 그 케이블이 레거시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들이실 공과 비용이라면
민망하실지 몰라도 직접 얼굴이 나오시는 채널을 운영해라. 근데 결국은 벌써 또 그것도 꽤 되셨고요. 이젠 당연하게 자기 얼굴 나오는 걸 창피하시지 않고 아주 잘하시고 주에 3개씩 컨텐츠 올라가는 거가 지금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역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얘기했지만 비즈니스 얘기 주셨으니까 이분도 원래 비즈니스가 있으셨지만 다이언이란 이름으로 브랜딩 하셨습니다. 그냥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고 센스 있고 재리에 밝으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누구 말씀처럼 세간의 평처럼 그냥 조금 하고 뭐 이렇게 잘 된 거라고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작가님도 책을 다루는 걸 계속 하시다가 그걸로 어느 쪽에 니즈들이 있는 거를 가지고 약간 분화해서 채널 운영도 기획도 하고 계시고 하잖아요. 보면서 발견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책입니다. 근데 저는 모든 좋은데요? 채널이 다 책에 기반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호모 인플루언서라고 몇 명이 주셨는데 이 호모 인플루언서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뭐 단순하게 뭐 내가 팔로워가 많아, 뭐 좋아요가 많아 이러면 우리가 호모 인플루언서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눈에 보이는 숫자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이 있어야지 이게 호모 인플루언서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인플루언서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호모가 앞에 붙었다는 건 지켜보니 저런 일종의 인류의 종이 있네. 저 종은 우리가 좀 따라가 봐야 되겠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앞으로 저런 종이 의미가 있겠네라는 것 때문에 넣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저변에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저분들처럼 영향력이라는 거를 발휘하는 거를 이제 창피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누구한테 맡기거나 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야 될 때가 왔고, 그게 감히 호모라는 말이 된다는 건 이제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원래부터 영향력이 있어서 했던 분들은 뭐 그게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하실 필요가 없어도 그냥 원래 유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들은 보니까 아까 처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자기가 오래 할 수 있는, 혹은 뭐 그 안에는 잘할 수 있거나 좋아하는 거를 바깥으로 영향력 발휘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인지를 얻을 수도 있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는 피하지 않았고, 이왕 할 거면 설계를 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걸 계속적으로 적용하신 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얘기 주신 것처럼 아주 거창하게 호모 인플루언서가 숫전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시작해가지고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책 안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디노미싱 그분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디노미싱 분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인플루언서 되는 법?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랬더니 자기의 경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귀농이신이라는 걸 원래부터 생각했다기보다 자기들이 경험을 한 거죠. 어머니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농장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뭐 이유로 인해서 아마 유통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헐값에 다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미디어과였나 봐요. 부랴부랴 채널을 하나 개설해가지고 우리 농장에 무슨 물건이 좋아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땐 잘 안 됐대요. 홍보 목적이라는 게 뻔하고 뭐 어디서 뭐 이런 말 이제 듣보잡인데, 그러다가 채널은 살아있는데 어느 날 주변에 이제 다른 그 농사부 하시는 분이 알려준 몇 가지를 옆에서 그냥 이렇게 뭐 스케치하든 다 만드는데 그게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잘 됐던 게 뭐냐면 뭐뭐 잘하는 법이 아니었대요. 뭐뭐 잘하는 법이 아니었고, 무슨 법이었냐면 뭐뭐 하니까 병이 덜 생겨라는 식으로 했던 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이거죠. 거기서 이분은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대요. 그 뒤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페인 포인트가 오히려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먹히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인가요? 그랬더니 장미 얘기를 해요. 되게 괜찮은 얘기예요. 장미 얘기는 보통 우리가 장미꽃을 예쁘게 키우는 법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보게 되면 그건 반짝한다는 거죠. 왜냐면 예쁘게 가꿔진 꽃밭은 가서 한번 보고 나오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페인 포인트는 뭐였냐면, 내가 장미를 키우는데 거기에 진딧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얘를 해치우는 법. 근데 그게 무슨 페인 포인트야 그랬더니 나중에 조회수나 이런 걸 보면 그거를 그렇게 해서 진딧물을 없애고 힘들어하는 이분이 저 장미를 얼마나 예쁘고 멋있게 키우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회수가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은 이거야. 본인도 귀농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와서
어떻게 마케팅해야 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 도전하실 때부터 힘들어가지고 하우스 짓다가 망가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문제 생기고 하는 과정 자체를 꾸준히 힘들지만 일기처럼 기록에 담으셔가지고 블로그든 유튜브든 인스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쌓인 경우에 나중에 이 과정을 보신 분들은 아직 작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부터 이분 건 진짜다, 리얼이다, 진심이다 하는 진정성을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처럼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건 매우 대단하고 막 꼭 뭐 몇만 몇천만이 보고 이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공감을 이끌어내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지금까지 뭐 그분들과 공감해야 될 일들이 저쪽에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1인 미디어로 얘기를 해낼 수 있다면 그분들이 호모 인플루언서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무조건 숫자적으로 뭐 많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와 같은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모으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영향을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진짜 영향력이라고 볼 수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거로 하는 것보다 아까 장미의 진딧물 같은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 시청자분들한테는 그게 중요해요. 나랑 공감을 잇는 포인트. 그러니까 예쁘게 장미를 했어요. 그래서 막 보여주는 거 말고 방금 얘기했던 그 포인트.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귀농의 신분도 말씀하셨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말씀하셨듯이 그냥 영상을 통해서 조회수를 통해서 지금 수익을 얻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그 구조인 건데 정말 시작은 뭐 유튜브를 했는데 정말 교수님도 야 이걸 이렇게까지 비즈니스 정글 이걸 하고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억에 남는 분은 있으실까요 혹시? 뭐 종국에는 나중에 가면은 뭐 어떤 의미에선 PPL이거나 혹은 본인이 어느 정도 유명해져서 뭐 2차, 3차로 벌려지는 거지 유튜브 자체가 수익을 뭐 가져온다? 뭐 이럴 수는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건 또 있어요.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규칙 관련돼서 얘기 드린 것 중에는 그 우리가 보통 MCN이란 말이 이제 미국에서 거의 없어졌고 우리나라만 좀 유지되고 있는데 그 얘기 주신 것처럼 유튜버일 수도 있지만 유튜브 생태계를 설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한참 기억하실 거예요. 왜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MCN이란 비즈니스 그러니까 조회수나 구독자가 좀 있는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분들을 좀 많이 모으면 그 전반적인 볼륨 규모의 경제 때문에 대외로 어떤 PPL 같은 걸 한다든가 했을 때 비즈니스가 될 거라는 게 대전제였던 MCN 트레저 헌터 뭐 있죠. 지금 샌드박스 네트워크 이런 데가 있는데 내노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한 몇 년 전에 이제 매출이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림상으로는 괜찮은데 생각해보면 그 우리도 알지만 크리에이터 분들이 개개별로 활동하시니까 그분들을 케어하려면은 매니저도 많이 있어야 되고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매출 공개된 걸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밖으로 예쁜 것보다 그렇게 나빴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중에 유일하게 뷰티 영역에서 그 전문적인 어떤 MCN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레페리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레페리는 제가 그 속해 있는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좀 궁금해가지고 거기 대표님을 만났어요. 그 숫자를 보고 했으니까. 그래서 뵀는데 그분은 그 한 두어 가지가 저는 이제 독특해서 얘기 드려요. 뷰티 크리에이터만 한다라는 게 일단 특이했고 또 하나는 제가 얘기 드렸죠. 그러면 유명 크리에이터들을 어떻게 키워내느냐 비법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은 오히려 이 얘기하더라고. 저희는 원칙이 원래 유명했던 크리에이터를 이쪽으로 모셔오는 전략보다는 생판 모르던 분들을 교육시켜서 키워가는 쪽 전략을 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그랬더니 아니다. 오히려 기존에 하셔왔던 거가 너무 좀 강하신 분들은 모셔와서 이쪽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주신 게 저는 이제 기억이 하나 나고 근데 대신 이분의 전략은 뭐냐면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여기 와서 연을 맺고 일종의 유대감이 세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디서 상품이 왔다 칠게요. 당연히 홍보해달라고 하겠죠? 네. 그러면 약간은 일사불란하게 같이 다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더 대단하다고 했던 건 이겁니다. 이분이 이제 뷰티 크리에이터 이 군단을 끌고 원래 공략하려고 했던 시장은 중국이었대요. 근데 잘 아시지만 중국이 꽤 우리나라 그 특히나 어떤 뷰티 제품 같은 거를 많이 사주던 곳이었죠. 그러다가 한한령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중국 시장을 가서 많이 살펴보다가 이걸 하나 깨달았어.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홈쇼핑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뷰티 크리에이터가 당장 유명한 어떤 그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심지어 유튜브도 안 되잖아요. 중국은 아시지만. 근데 중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직업이 하나 있죠. 왕홍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중요한 게 왕홍이 있네. 그럼 왕홍을 데려다가 우리나라에서 하면 잘 팔리겠네는 아니라는 걸 알더라고. 근데 뭘 파악했냐면 왕홍들이 그럼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뭐 화장품 찍고 신발 찍고 이러고 우리 같으면 안 살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문화가 달라서 그런가?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재밌는 걸 발견했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어떤 물건을 찍을 때 바로 그 밑에 얘를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인 시스템이 붙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뭔지 봤어. 그게 뭐야? 위챗. 우리 왜 중국 가면 그 거지분들도 위챗으로 그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발견했던 데가 우리나라에 아직 카카오페이 같은 게 없을 때예요. 근데 그분이 카카오에다 제안서를 냅니다.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이 방송에서 뭘 하면 바로 밑에서 직통으로 구매 가능한 채널을 열어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내서 사실상 카카오에서 맨 처음 이분 때문에 시작했던 서비스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기 주셨죠.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까지 해서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개별 그 레펠이면 개별 크리에이터들 바로 밑에 뭐 쉽게 말하면 구매 직접 가능한 개별 채널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은 간접 홍보잖아요. 그 개척을 하는 거예요. 원래 정답이 있었다기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제가 보고 많이 놀라가지고 담은 거죠. 그런 분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규칙을 만든 사람이라고 해서 오부가 규칙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걸 유튜브에 올려서 구글에서 수익을 받는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거고 그런 이제 기본인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수익보다 훨씬 몇 배의 수익을 더 버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이아 언니는 원래 이쪽 종사자였지만 바깥으로 얼굴 드러내는 분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 브랜드가 다이아 언니라고 하는 본인의 채널이면서 자기의 어떤 브랜드가 그게 돼서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다이아 언니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막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 판을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얘기 해주셨는데 그 만났던 수많은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처음이 정말 그렇게 나는 이거 뭐 100만 유튜버 될 거야. 내지는 난 유튜브 이거 키워서 그런 비즈니스 해볼 거야라고 하는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은 그냥 하나 올려보지 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두 가지 다 역시 또 있죠. 당연히. 처음부터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했던 분들은 아마 제 인터뷰에 있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 게 그 정도로 처음부터 기대치를 많이 갖고 너무 처음에 힘 많이 들인 분들의 공통점은 지금까지 안 하고 있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빨리 포기하라. 네. 그런데 약간 긴가민가 했지만 채널 열어놓고 자기만의 뭐랄까요? 내가 이런 게 있었네라고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 소통을 해야 즉 시청자들과 소통을 해야 그분들이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질문 주신 걸 제가 역으로 한번 얘기를 또 드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는 원래 유명했는데 지금 뭐하지?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수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스케치 코미디 채널의 킥서비스에 제가 박진호 개그맨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완전 상황이 달라요. 진짜 어렵게 해서 공채를 뚫고 개그 콘서트를 가서 이제 막 단역 맞고 뭘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 아시지만 지금 뭐 다시 부활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힘이 약한데 개콘이 갑자기 무대가 없어졌어요. 한 뭐 6개월 1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은 이런 거죠. 거꾸로 이미 누군가 나를 알고 있는데 누가 알아줄 걸 내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열었고요. 이제 와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만들어주는 무대에 연기를 하는 사람으로서만 이제 포지셔닝 하는 걸로 원래 꽤 오래 살아왔다가 이건 내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자기가 무대를 만들어서 퀵서비스 채널이라는 걸 동료들하고 같이 해서 진행을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 뭐 유명해지려고 해서 안 하고 이런 거 떠나서 그림을 거꾸로 만드는 분도 있고 또 한 명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 세계 탑 몇 순위 안에 드는 그 게이머죠. 게이머의 스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또 거꾸로예요. 워낙 어릴 때 20대 초반까지의 우리로 얘기하면 최상단의 가장 높은 급까지 올라간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게이머 중에 아닌 분이 한 분 있지만 그건 너무 독특하고 보통 스포츠나 게임 쪽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가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도 있죠. 그렇게 올라갔어요. 내려오는 건 뻔히 보이지 않나요? 근데 다시 또 스트리밍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가 문제지. 그럼 여기서 이른바 이제 잘난 차일거나 예. 이미 유명한 거 아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아니에요. 가서 보시면 아시는데 동네 형. 그래서 고층들한테 같이 눈을 맞추면서 또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주신 것처럼 뭐 그런 거 하면 또 아까 이제 질문 자체는 자기가 잘 될 줄 알고 했느냐 그냥 해보다 보니까 잘 됐느냐인데 제가 지금 후반부에 해당되는 거를 얘기 드린 거죠. 이미 마음 먹고 왔는데 내려놓으신 분들 얘기를 했다면 혹은 새로 뭘 만든 분이 얘기했다면 지무빈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진행할 때 자기가 그렇게 잘 될 거란 생각은 안 했대요. 그래서 지무비라는 이름 이전에 되게 엉뚱한 이름이 제목이었대. 그냥 대충 받는 거지. 그랬는데 그분도 전사가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 꽤 오랫동안. 근데 하도 많이 떨어져서 면접이랑 자소서 쓰는 게 자기가 봐도 귀신이래.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영화 스크립트가 딱 우리 그 면접관들 귀에 쏙쏙 박히게 딱딱 잘 써야 되는 거 아시죠? 기승전결로. 그게 버릇이 돼서 나중에 영화를 리뷰를 쫙 해보니 남들과 다르게 말맛이 나는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가 나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 원래부터 알아서 했다라는 분은 오히려 다이아 언니 같은 분. 그분은 사업과 연결돼 가지고 아예 기획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원래 유명한 이 연예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요즘에 채널을 만들면 초기에는 아무래도 쉽겠지만 뒤로 쭉 가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상황이 바뀐 거는 제가 이제 한창 이제 교수님께 막 교육받고 막 강의 듣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도 생각나요. 외국인 유튜버였는데 삼성전자 핸드폰을 이제 리뷰를 했는데 되게 형편없는 걸 보여주면서 그 친구가 이제 되게 지금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그때부터 유명했어요. 그때도 유명했나요? 네네. 10년 전에 유명했게 강의 때는 언급 때 되게 유명했겠죠. 그때 그 네. 그림은 그 그림이었죠. 그분이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었을 때 화면이 뭐였는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도 물론 이제 유명한 상태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제 처음은 다 이제 누구나 그리고 그걸 가볍게 올린 영상들 그리고 유튜브 창업자가 올린 동물원에서의 그것도 이제 보여주신 게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 유튜브는 가볍게 그냥 올려서 이게 하다 보면 뭐 잘 되고 하는 걸로 인식을 했는데 지금은 이 판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작정하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환경이 바뀐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 말씀 나눈 1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 이제 크리에이터라는 거를 직업으로 말하기도 좀 초반이었던 상황이었다 치면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유튜브라는 걸 제가 물론 미디어 전공자라 미디어라는 표현을 쓰긴 쓰지만 유튜브는 우리가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커뮤니케이션의 장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디지털에서 어떤 플랫폼에 일명 공개형으로 포스팅을 누르죠. 우리가 마지막에 게시를 누르잖아요. 그거는 다 그냥 싹 다 미디어다. 싹 다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블로그, 뭐 기타 어떤 뭐 링크드인이든 밖에 공개되는 형태의 마지막에 내가 버튼을 게시 누르는 순간 목적이 뭡니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알려주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걸 열심히 써서 올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자체가 그걸 누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플랫폼을 운영하든 이미 인플루언서로서의 어떤 뭐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죠. 다만 지금 10년 전보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포스팅이라는 게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맛보신 분들 혹은 알고 있는 분들 그게 생태계가 이미 상당히 견고해졌으니 일반적인 수준에서 올려가지고 이젠 조금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아예 이 작가님처럼 힘들었던 시기 포함해서 쭉 다가와서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아주 특출난 걸 하는 분들이 유리하긴 한데 다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업 때 이 얘기를 해요. 학생들 지금도 취업이 힘들죠. 뭐 창업을 하든 뭘 하든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이 강의를 듣고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학생들도 내일 모레 가면 또 면접을 보든 자소서를 써야 될 건데 그럼 그때 무슨 얘기를 할래? 저는 열심히 했고요. 학점에 되게 많이 신경 쓰는데 학점 당연히 중요하지만 나라면 그래도 다른 사람 대비 무언가 나를 설명할 만한 나의 어떤 소통 채널 같은 거 하나 운영했음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를 설명하기 훨씬 편해진다. 즉
블로그를 하든 한 가지 주제나 나를 소개하는 거로 해가지고 뭐 인스타그램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남에게 나를 설명하기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유튜브까지 힘들면 블로그라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도 레드오션이고 뭐고 지금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브랜딩 하려면 포스팅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전업이신 분들을 제가 이제 만나서 인플루언서라고 하지만 일반인 분들도 지금 자기를 그렇게 대외로 드러내고 영향력 설계를 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얘기를 또 하나 드리면 그 숙제만 초등학교 때부터 숙제했던 것만 블로그를 계속 올린 학생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뭐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초등학생들의 그 무조건 가야만 하는 블로그가 됐어. 누군가 베낄 거 아니야. 뭐 베끼라고 한 건 아니었지. 하지만 그게 나중에 학습 블로그 상위에 올라가고 그 친구가 나중에 대학교로 가고 할 때 다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아니 저도 사실은 뭐 어떤 분이 이제 출연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가장 먼저 검색을 해 보거든요. 그렇죠. 뭐 '이 사람 유튜브 나온 적이 있나?' 하다못해 네이버라도 검색을 해 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또 제가 그냥 출판사를 통해서 그 저자분의 연락처를 받으면은 인사를 하고 나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이 출연했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인물 검색 그 자기 페이지를 보내는 분도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게 다 사실 명함을 줬던 건데 이제는 그냥 그 링크로 나를 설명하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뭐 유튜브가 뭐 레드오션이냐 블루오션이냐 이걸 떠나서 일단은 퍼스널 브랜드. 퍼스널 브랜딩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제는. 그러면은 뭐 진짜 실질적으로 뭐 지금 학생들도 많이 질문할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뭐 특출난 외모도 없고 뭐 키도 없고 뭐 재능이라는 게 없어. 근데 뭐 뭔가 교수님 수업을 들으니까 뭔가 유튜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나중에 해 놓으면 어쨌거나 뭐 취업에라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교수님 저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무슨 조언을 해 주세요? 일단은 저는 현실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해 주긴 해요. 그 학생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취업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요즘 같은 시절에는 AI 이 붐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도 더더군다나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다 해 버린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알겠다. 근데 그럼 한 번쯤" 우리 이제 방금 얘기 나눈 것처럼 만약에 내가 면접관이거나 아니면 어떤 창업을 할 때 파트너를 하거나 아니면 뭐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저 사람에 대한 평가는 1대1로 만났을 때 잠깐 빼고는 모르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누구지 명함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검색을 해 보거나 만나기 전에 검색해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 본다는 행위는 지금 같은 시대에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 왔는지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거꾸로 말했죠. 지금 어려운 게 뭐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더니 AI가 모든 걸 다 하는 바람에 기존의 과나 이런 게 다 이제 쓸모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알겠다 하지만 그럼 예를 들어 뽑는 사람 입장에선 그럼 어떤 사람을 뽑을 것 같아? 그랬더니 AI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을까요? 그래. 그럼 주제가 나왔네. AI 관련된 걸 열심히 공부하는 미디어 쪽 학생이 고분곤투하는 그 내용을 일기처럼 담아라. 그게 마치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장미 진딧물이나 하우스가 쓰러졌을 때도 카메라에 담아라. 비슷한 거죠. 그럼 그 과정을 가지고 볼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당연히 평가하셨던 분이. 그리고 그걸 한 친구 아닌 친구로 나뉘죠. 그럼 벌써 진정성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AI를 잘하고 못하고도 있지만 그걸 계속 그런 기록을 남기면서 자기 성찰의 모습을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나 1인 미디어를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내가 뭐 인플루언서가 된다라는 것보다 영향력은 당연히 주어야 되는데 그 인플루언서라는 게 아까 얘기해서 뭐 100만, 1000만의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향력을 디지털 안에서 플랫폼 통해서 발휘해야 되는 지금 우리의 숙명을 얘기하는 거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 친구는 또 그때 당시에 요즘엔 좀 안 그러지만 IT 쪽을 너무 입사하고 싶은데 문송 아시잖아요. 예. 안 되잖아. 그래서 본인이 개발 공부를 해요. 그 과정을 담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IT 회사 네이버에 들어갑니다. 문과 학생이.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또 유튜브 블로그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블로그가 대단한다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평가할 때 그럼 그 친구가 문과 출신인데 네이버에 면접 보면서 뭘 보여줬겠어요? 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줬겠죠. 근데 그걸 자소서 한 장으로서 그 사람이 인정할까요? 그걸 다 담았던 얘의 고군분투, 힘들었던 부분 이런 것까지 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질문을 이렇게 주셨지만 제가 또 한 분 예를 들면 그 그림 작가인 이연이라는 분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 거를 자세히 보시면
그림 그리는데 자기 말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냐면 그 내용에 약간 수필처럼 말을 하시죠. 잘난 얘기를 쓰기보다는 자기가 싫은 얘기, 힘든 얘기를 은근히 많이 써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막 AI가 막 딸깍하면 만들어주는 지금 시대에 우리는 사람 유튜버한테 사람 크리에이터한테 무언가를 바라는 건 완벽하게 흠집 없는 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질렸잖아. 그거 아니고 그냥 나랑 같이 성장해가는 우리 성장 일기처럼 네. 그런 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고 공감을 얻고 자신감을 얻는다고 봐요. 아 그러면은 이제 뭐 호모 인플루언서라고 이제 칭할 정도로 정말 영향력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분들을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린 거고 다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제는 지금 디지털이나 온라인 모바일 시대에는 퍼스널 브랜딩 그러니까 바깥으로 인플루언싱을 그러니까 영향력을 보여줘야 되는 시대를 맞았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를 모른다. 이런 함의가 담긴 거죠. 네.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의 이제 20대 친구들은 자신을 뭔가 유튜브에 뭔가 삶을 포스팅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없나요? 어때요? 여전히 똑같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리고 객체는 별도라고 생각하고. 근데 뭐 명확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먼저 포스팅한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되게 유명한 또 제가 그 오브에 보면 교출 다시 쓰는 사람에 보면 제이키 아우신이라는 또 유명 대형 채널이 있잖아요. 그분은 또 뭐냐? 자기는 뭐 이른바 듣보잡이지 뭐. 다만 이제 해외에서 약간 유학하고 있던 커리어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쉽게 말하면 자기도 미디어 쪽에다 관심 있고 뭔가 컨텐츠도 만들고 싶고 그래요. 근데 뭐 방송국 출신도 아니고 커리어도 없고 그냥 저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 그래요? 카메라 들고 거리로 나갔어요. 부딪혀요. 뭐 했는데 인터뷰 했는데 안 되는 것도 많고 뭐 했더니 뭐냐라고 하고 뭐 별의별 상황이 다 바뀌었죠. 근데 그러다가 포맷이 만들어지고 사회 실험 카메라라는 것들이 이제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또 그 포맷만 계속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사회 실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대가 길거리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이제 영향력이 좀 있어졌지. 그러면 이걸 2차, 3차로 좀 더 재밌게 더 많은 사람이랑 교류할 게 있을까 그랬는데 나랑 비슷한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항상 인기라는 걸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 계층이 있더라? 연예인들이 있네? 좋아, 그럼 연예인들이랑 나랑 니즈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실험 카메라를 펍 같은 데서 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질문 주셨잖아요. 그분도 예전에 그 젊은이였다는 거죠. 누군가 똑같은 그분도 어느 클래스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 이 얘기를 해요, 다. 근데 학생들한테 하는데 여전히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 교수님한테 제가 이제 배울 때랑 지금하고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AI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지만. 진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진짜 처음에는 이제 이걸 AI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그래서 이제 마치 AI로 이용해서 만들면은 뭔가 안 좋은 거, 나쁜 거라는 인식이 있었고 근데 이제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AI로 이것도 되네.'라는 인식이 생겼고 그리고 지금 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제 AI하고 진짜하고 구분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이 AI 시대에 AI 기술이 이 인플루언서의 이 마켓이라고 할까요?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계세요? 저 이걸 뭐 제가 굳이 뭐 요새 또 뭐 그걸 양분할 수 있잖아요. 굳이 얘기하면 뭐 AI가 한 거는 너무 뭐 AI스럽다 말 그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마 또 한 5-6년 안에 그거마저도 뛰어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뭐 안 하고 하고야 이런 건 아니라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썼던 논문 중에 채널 레퍼토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채널 레퍼토리 이론이 뭐냐면 아무리 채널이 많아져도 한 인간이 주로 보는 채널은 정해져 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이른바 이제 우리로 치면 구독을 좀 많이 해놓는다 그래도 보게 되는 채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24시간 이상을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전 이 생각은 있는 거죠. 자, 그럼 내가 그래서 그때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15개 이상이 이렇게 제대로 보기는 쉽지 않아요, 인간이. 그럼 이거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 15개 채널 중에 그렇게 보는 내 레퍼토리에 AI 양산형 채널을 넣을 거냐. 그거는 좀 아마 오래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저는 그 얘기는 똑같이 예를 들면 책을 소개하는 걸 그냥 AI가 소개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전 뭐 제 얘기는 성장의 길을 보겠다는 거죠. 제가 이제 판단한 바는 모두 다 AI로 다 이제 치우쳐져 있을 때는 그때 적어도 내가 4시간을 쓰는 4시간 안에서는 사람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쪽에 저는 이제 점수를 좀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쓰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편의도 있겠지만 내가 굳이 그 15개밖에 못 보는 레파토리 안에 AI가 양산형으로 해서 주는 거를 저는 뭐 구독까지 하고 싶진 않고 필요할 때 챙겨볼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정도의 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이건 있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의 전제 중에 하나는 약간 땀냄새 나고 사람 스타일이고 실수도 좀 있고 원석으로 따지면 잘 정제된 보석보다 아까 우리가 장미 얘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약간 스크래치도 있고 한 게 인간미가 있어서 보고 재밌는데 AI가 뭐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인간의 그 실수조차도 흉내내는 퍼포먼스를 보여서 이게 진짜 인간인가 더 그럴 때가 오겠죠. 뭐 그때는 우리가 그때 가서 좀 판단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다만 AI를 쓰지 말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써요. 엄청 많이 씁니다. 써야 하고요. 그게 퍼포먼스를 올려주기 때문에. 다만 컨텐츠라고 하는 걸 즐길 때 그게 메인이면 정말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하는데 특수효과가 일부 들어가는 거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연기를 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 이런 거는 AI를 쓴다? 뭐 이건 오케이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게 뭐 사람이 만들었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공감을 같이 하려고 하면 이 사람 사회에서 느끼는 같은 그 시각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얘기 주셨으니까 제가 나중에 편집하시더라도 강의 때 잘 쓰는 게 하나가 있어요. 토이스토리의 교훈이라는 짤막한 챕터가 하나 있는데 옛날 가르쳐드렸을 때는 없었는데 토이스토리를 만들었던 감독분들 세 분이 셋 다 엔지니어였거든요. 픽사에서 전 세계 애니메이션의 판도를 바꾼 거 아니에요? 최초로? 그게 그분들이 한 3분짜리 전 세계의 3D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전까지 다 2D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였는데 3D를 만드시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신선하지 않았나요? 그 아이한테 버림받은 장난감들이 다시 아이한테 그걸 하고 그리고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투자도 받고 막 그때 뭐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3분짜리를 만들 때까지는 세 분 다 뭐 CG 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 해서 세 분 다 엔지니어셨거든요. 3분까지는 통했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토이스토리 1 전 세계 판도를 바꾼 토이스토리 1 있죠. 그 1을 만드는 건 우리 알다시피 몇 분이죠? 보통 애니메이션 한 편이? 그래도 한 80분 되지 않나? 1시간 반 정도 되잖아요. 영화니까. 기술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부랴부랴 몇 번을 엎어졌어요. 하다가 엎어져가지고 그 헐리우드에서 시나리오 극으로 되게 유명하신 맥키라는 분을 찾아가서 아카데미를 가서 듣고 극을 다 우리 얘기를 하면 이제 기승전결 그 극을 다 배워서 나중에 입혀가지고 기계에 입힌 게 토이스토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상을 다 받으신 다음에 얘기했을 때 우리는 처음에 그거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다 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기술의 힘이면 발상 자체는 되게 좋지 않아? 3D로 애니메이션 세상을 바꿀 거다. 바꿨죠. 근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3분짜리로 바꿀 수 있나? 사람들이 3D도 감동을 줄 수 있구나라는 그 자체를 보여줘야 되는 거였는데 기술의 메이드가 돼 있으니까 자기들 셋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종국에 나중에 가면 극이라는 거죠. 근데 극은 인간 세상의 그 힘든 그 중간중간에 뭐 이런 것들이 그 에피소드가 다 촘촘하게 박혀야 되는데 그걸 물론 그조차도 지금 얘기하면 AI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제 얘기는 기술 맹신론, 지금 예를 들면 AI가 모든 걸 다 해줄 거다라는 식의 기술 맹신론보다는 AI를 사람들의 공감대를 넓히는데 같이 잘 활용하는 도구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쪽이 저는 가깝고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기 일부는 예를 들면 성자가 있기든 이 채널들은 AI를 일부는 활용을 해야죠. 다만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들이 볼 때 이거 너무 기술 의존적이고 너무 AI 냄새 난다라는 건 오히려 약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토이스토리의 그 당시 3D 그 애니메이션이 마치 지금의 약간 AI 기술과 오버랩이 된다라고 저는 보시는구나. 오버랩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대체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 측면보다 그 메인 쟁점을 우리가 잃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은 도구로 사람들한테 공감을 이끄는 게 그게 애니메이션이고 영화인데 영화를 3D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면 다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마치 영화는 그럼 AI가 들어가면 다 끝날 거다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면 똑같이. 아니 교수님께서 뭐 이제 뭐 대학에 계시니까 이제 학생들 20대, 30대 많이 만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오히려 사실 퇴직하신 분들 많이 만나요. 막 대기업 임원하셨던 분들, 뭐 사회에서 진짜 쟁쟁한 커리어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신 분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만나면 느끼는 게 이분들의 그 현역 시절, 뭐 퇴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뭐 1년, 2년, 뭐 진짜 지금 당장이라도 어딘가 취업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과 실력과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안 쓰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뭐 20대도 취업 힘든데 50대에 뭐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이 사실은 지금 다 쓸모없음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 계속 강조해 주시는 그 퍼스널 브랜딩이 단순히 20대 사회 시작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그 일막 인생이라 할까요? 마무리를 짓고 이제 남은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분들한테도 이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근데 사실 단점이 기술이 친화적이지 않잖아요. 막 스마트폰도 어렵다는 분도 계시고 근데 뭐 AI 아직도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장 어떻게든 빨리 블로그, 유튜브 시작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뭔가 시작을 해야 될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정도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정도 연세면 뭐 그게 되게 무리하다라고 한다면야 뭐 그거는 뭐 저도 어떻게 얘기 드릴 말은 없는데 다만 아까 딱 기농유 신 얘기 비슷해요. 기농유 신 그 클래스에 그분도 이제 클래스를 열면 당연히 말 그대로 귀농이라는 게 누가 오시겠어요. 그쵸. 퇴직하시고 뭐 올인해서 오시는 분들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아까 김영희 씨이 말했던 거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 대신에 퇴직하고 내가 있었던 거 자체를 그대로 홍보하려고 할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이후에 준비하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뭐 부동산을 뭐 하시든 뭐 방향은 정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김용희 씨는 그 원칙은 전 되게 많이 괜찮다고 봐요. 내가 부동산을 해. 근데 처음부터 전문가인 걸 원할 건지 아니면 그분이 부동산을 하는 거를 도전하는 그 일대기 자체를 같이 논의해서 그쪽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라인업을 하나 구성할 건지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뭐 제가 무슨 그런 정도 연세는 아니지만 근데 요즘엔 퇴직도 빠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아까 우리 이 작가님처럼 그런 분들 클래스도 운영하고 학생들한테도 유튜브 좀 만들고 해서 학생들 중에 유튜버들도 좀 나오고 그랬어요. 좋아 거기까지인데 어느 날 그걸 한 3년쯤 수업했는데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왜 유튜브를 안 하십니까라고 도발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교수님한테? 어. 예.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제안서를 그러니까 제가 이 제작을 계속 혼자서 다 잘할 자신은 없는 거예요. 내가 전업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신문사에 칼럼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하나 이제 내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뭐 교수가 칼럼 낸다고 그러면 신문사가 다 해주지 않습니다. 제안서 썼어요. 근데 제안서에도 뭐라고 썼냐면 크리에이터 분들을 만나는데 크리에이터 분들 만나서 대담하는 걸 하되 그쪽에 카메라 촬영 기자님 한 분 붙여달라. 그래서 그거를 매번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꾸며보자. 이게 분명히 힘이 되실 거다라고 해놨고 그러다 보니 원래 칼럼만 쓰면 되잖아요. 대담해야 되죠. 섭외합니다. 그분 섭외해서 여기다 모셔놓고 영상은 별도로 나가니까 마치 우리 작가님이 나한테 주시듯이 이걸 써요. 작가님은 칼럼을 또 쓰진 않잖아요. 네. 예를 들면 칼럼 쓰면서 그걸 또 하고 그러니까 일이 물론 편집만 제가 안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이 엄청 났습니다만 그렇죠. 예, 제 얘기는 뭐냐면 그 퇴직하신 그분들도 그냥 일단 부딪혀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섭외하고 이렇게 심지어 처음 이런 식의 시도를 처음 하는데 섭외가 잘 됐을 리가 없죠. 근데 제가 한 70여 분 만났잖아요. 70년 또 어마어마한 거 내가 얼마 바쁘겠어요. 또 그분들이 또. 똑같아요. 시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해야지 뭐 어떻게 부딪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엄청난 원칙이 있다고 얘기는 못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얘기 드렸잖아요. 굳이 저의 예를 든다 그래도 저도 규칙을 다시 썼고 무대를 설계했고 그렇게 한 건 맞죠? 관계도 다시 재설정하고 자아 설계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간까지 설계해서 7년 해왔으니까 그 기록을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한 것 같은데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이 그럼 얘기 주신 거는 기계였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부딪혀보니 기계가 문제는 아니었어. 기계는 아니야. 이게 섭외하고 얘기하고 물어보고 누구한테 연락하면 이메일 많이 보내시거나 지금 이제 안 보내실 정도 됐지만 아까 제이키업 같은 분도 처음에 누가 섭외를 하면 해줄까요? 아무도 안 해주죠.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것 때문에 잠깐 고심할 시간이 있으면 자기는 메일 하나 더 보낸대요. 그러니까 되는 거지.
우리는 아웃풋만 보잖아요. 그쵸.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나도 뭐 가수가 온다고 하면 저런 거 한 찍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찍을 결론만 보지.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개농이 신 얘기가 좋았던 거는 처음에 그 다가갈 때 그럼 누군가 나를 일단 알아야 되고 나한테 유대감을 느끼고 저 사람한테 정들어야 되잖아.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관계를. 근데 그 관계 만들 때 그 포스팅하는 행위, 나를 약간 솔직히 드러내고 약간 공감을 구하는 그 행위조차도 레버리지가 없는데 누가 이 사람을 알아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퇴직하시고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신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돼서 난 진정성이 있고 노력하고 있고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데 그 방법론으로는 1인 미디어의 플랫폼 채널이 제일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제일 낫지 않을까요? 비용이나 이런 측면을 봐도. 네. 그 1인 미디어로 어쨌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 어쨌든 지속하는 거, 꾸준히 하는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돈이 되면은 내가 이게 싫든 좋든 간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너 이거 맨날 찍고 그냥 올려. 내가 한 달에 1,000,000원씩 줄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문제는 이게 뭐 언제 돈이 될지 모르는 거고 또 정말 그만큼 벌 수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다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해 볼까 하다가도 안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다가도 '이건 안 되네.' 하고 접는 건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뭐 교수님 말대로 '내가 지금 뭐 실패하는 거 뭐 코딩하는 거 뭐 이런 거 올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 이거 그냥 일단은 하면 좋다니까 하는데 나 어쨌건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이 수익화에 대해서 언제 이게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이 답은 본인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시작을 돈이랑 경치를 시켜서 하면은 이거는 거의 될 확률이 이미 인지도가 높은 사람 아니면 아니 인지도가 있는 사람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보통 인지도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기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받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기가 자기 카메라로 자기 찍어서 하는 분은 제가 별을 못 봤거든요. 그럼 스태프들 모시고 하니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근데 제가 요 얘기를 주시니까 사례 몇 가지를 그래도 이 책이 사실 사례가 많으니까 그 큰 그림 연구소라고 하는 내 유재룡 PD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제가 볼 때 괜찮은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처음에 이분 그 제작사의 프로듀서고 그 큰 그림 연구소가 제작사예요. 근데 이분들이 유튜브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를 좀 보고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팟캐스트에서 여기 우리 책 소개하지만 또 일당백이라는 유명한 채널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팟캐스트 중심으로 하는 걸 보고 유튜브로 끄집어내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전 그 제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안할 때 파격적인 거를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보통은 이런 걸 제작할 때 그 컨텐츠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하겠죠. 왜냐면 영상까지는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여기는 제작하는 제작 어떤 뭐 노하우도 있고 장비도 있잖아요. 콜라보를 하시죠. 여기서 재밌는 것 같아. 이게 아이디어인 것 같을 때. 지분을 반으로 나누시죠. 수익 반반. 아마 이건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런 제안을 해서 시작을 하니까 서로 약간 윈윈 되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게 PPL이든 조회수든. 그리고 한쪽은 한쪽대로 리스크를 줄이잖아요. 그죠? 이쪽은 이쪽대로 줄이는 거고. 근데 이 성공 모델이 일상복에서 이루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이쪽에서 김지훈의 지식플레이, 셜록 현줄 이런 것도 그렇게 갔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니즈는 있는데 자기가 직접 촬영 편집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아웃풋들은 지금 나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 이거예요 계속. 언제쯤 수익이 되냐를 가지고 얘기하면 계속 모델을 한두 개만 보고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 모델을 만들거나 바꾸거나 어떤 말씀인지는 아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시작할 때부터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어렵다라는 사실을 저한테 좀 얘기해 주셨던 분은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TV라고 안 하죠. 숲인데 아프리카 TV 전 사장님이셨을 때 정창영 대표를 직접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분은 뭐 알고 있는 것처럼 BJ 쪽 생태계야말로 뭐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보고 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오래 못 한다는 게 정설이래요. 전반적인 통계는. 그런데 포커스를 소통에다가 두는 분들은 제가 여기 책에 나와 있던 분 중에 막 말광의 삐삐 같은 분들인데 이분 유명한 BJ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약간 그 친구들 그거 하듯이 서로 이제 위안하고 하는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또 거기다 두고 즉 관계나 나랑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쪽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게 의도했든 전략적이든 아니면 어쩌다 그랬든 상관없이.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돈으로 달려들면 그게 오래 가는 거는 저희 못 본 것 같고 사실 이 원칙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사람은 바로 앞에 있죠. 채널 이름이 성장 읽기야. 뭐냐면 이걸 돈 벌기로 하는데 돈 벌기로 최근 돈 벌기도 쓰셨더만 유튜브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작가님이 책 읽을 때마다 행복하고 내가 성장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난 책 읽는 거 계속 올리겠다고 했던 게 지금까지 여지가 온 거잖아요. 성장에도 포커스를 안 두고 물론 돈 벌어야 되지만 근데 지금 제가 보면 어이구야 괜찮은 사무실에 어쨌든 꾸준히 혼자서 읽어왔다고 봐요. 그런 거가 아니면 좀 쉽진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왜냐면 내가 당장 어디 가서 몸을 써가지고 뭘 하면 당장에 뭘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지속성을 단번에 어렵다고 보면 이 부분은 그래도 지금 스테디하게 계속 하신 분들은 저는 대단하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건복 작가님의 선택이 되게 괜찮았다고 보는데 모든 어떤 컨텐츠든 오래 가려면 숨길 수 없는 비밀이 하나가 있죠. 뭐예요? 1차 컨텐츠가 있는 경우가 나쁘진 않다. 그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반면 그래서 대생이 같은 분은 힘든 거예요. 저는 그걸 인정해요. 완전 크리에이티브로 해야 되잖아요. 그건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북튜브처럼 1차 컨텐츠가 있거나 이거를 이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 뭐 다이언리도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게 있는 거고 영화는 어떻고 기타 자세히 보시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밥비비님은 주로 토크를 했었는데 요즘에 스포츠 쪽을 해요. 그러니까 1차 컨텐츠가 있는 게 전 전략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네.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관련해서 그 10년 전에 교수님께 저한테 해주신 말 생각나요. 사실은 모든 게 다 리뷰라고. 리뷰가 아닌 게 없다고. 네,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뭐 할 게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당장은 뭐 일단은 내가 뭐 오늘 먹은 밥이라도 식당이라도 거기 어때라고 궁금해하는 사람 무조건 있을 거고 그럼 누군가는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시각에서 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잖아요. 리뷰는 우리 시각에서 맞닥뜨려야 되는데 리뷰를 AI가 해주면 어떠세요? 틀린 말은 아닌데 아닐 건 아닌데 내가 그걸 왜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는 리뷰가 맞는데 제가 이 책의 마지막에 썼던 미스터 비스터는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리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창작을 해서 새로운 세계를 끌어내는 사람인데 대신 그런 분들은 뭐 우리 표현으로 치면 100을 벌면 100을 다시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대신 그걸 따라갈 수는 없지. 쉽게 따라할 수 없죠. 내가 그 웬만한 시각으로 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근데 대신 그 양반은 다른 쪽에서 비즈니스를 만들긴 하죠. 그렇게 돼서 만든 유명사를 가지고. 아마 뭐 교수님의 책을 보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나도 좀 SNS로 뭔가 좀 인플루언서 해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 마지막으로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 호모 인플루언서라는 책 자체는 제가 어쨌든 뭐 전공도 그렇고 칼럼 때문에 그 이른바 이미 인플루언서가 좀 되신 분들을 많이 만났지만 책을 다 쓰고 정리를 하고 그 지금까지 어떤 기록과 트렌드나 혹은 뭐 제가 겪은 걸 살펴볼 때 호모 인플루언서라 부르고 실제로는 퍼스널 브랜딩이나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말이 그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젠 우리가 저런 인플루언서라고 볼 때가 아니라 작게라도 내 분야에서 내 스타일로 자기 영향력을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과거에 내가 무언가를 대외로 알리고 나이가 유명해질 방법은 이른바 출세하거나 아니면 레거시에서 나를 불러줘야 돼. 그렇죠. 신문기자가 나를 찾아줘야 되고 방송사 PD가 나를 불러줬을 때 그때야 내가 영향력을 가진다기보다 그때 드러나는 거죠. 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반대 세상이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그냥 계속 사피엔스가 낫던 건 아니지만 사피엔스로 남거나 일반 사피엔스로 남거나 아니면 호모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감히 제가 지켜본 내용을 좀 정리를 했고요. 저 스스로도 이분들 보면서 많이 배워가지고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칼럼 운용도 하고 유튜브도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책을 다시 만들고 뭐 어쩌면 저도 이 길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인플루언서로서. 아니, 그 여쭤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그 브랜딩과 인플루언서의 관계를 여쭤보고 싶은데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브랜딩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브랜드가 있어야지 인플루언서 될 수 있는 건가요? 그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질문은 신박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쓴 책의 내용에 의하면 인플루언서 즉 아까 얘기해 드렸던 그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기타 뭐 링크드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쌓여진 뭐 나의 컨텐츠죠. 그게 결국 나의 나중에 정체성으로 이어지고 그게 브랜딩을 만드는 방식도 있겠고요. 아니면 나 혼자 뭐 예를 들면 그게 학자든 아니면 뭐 유명한 작가든 되게 괜찮은데 나 혼자 열심히 해서 그 자체 그 컨텐츠 자체가 힘을 발휘해 가지고 남들에게 다 알려지는, 즉 이건 굳이 얘기하자면 브랜드를 논할 만한 가치는 있는 사람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후자보다는 전자 쪽이 가까운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내가 무슨 컨텐츠가 있거나 대외로 알릴 만한 거가 있으면 걔를 어떤 형태로든 플랫폼들에 띄워서 밖으로 알렸을 때 브랜딩이 생긴다라는 쪽이에요. 그게 이제 유명한 그 이론 중에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네트워크 효과에 반대되는 배척점이 뭐였냐면 컨텐츠 이즈 킹이라는 그런 뭐 이론이랄까요?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컨텐츠가 좋으면 다 알아본다. 네. 도저 알려질 수밖에 없다. 뭐 우리를 얘기하면 책이 좋으면 알아서 잘 팔린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뭐였냐면 워낙 컨텐츠가 좋았을 때 그때 컨텐츠가 알려지는 방식이 아까 말했던 거예요. 신문 기자가 취재, PD가 픽업. 근데 지금은 레거시에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맞아. 예, 그건 아니고 오히려 컨텐츠를 내가 계속 네트워킹으로 대외 홍보를 시켜서 알려서 그게 오히려 브랜딩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뭐 구독자분들이 어쨌든 지금 이광복 작가의 성장일기 채널이잖아요. 제가 만약 뭐 다른 채널들 어디를 나가게 되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지금 바로 이 채널이 호모 인플루언서 책이 아주 전형이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고 강의 때도 제가 항상 얘기 많이 하는, 그리고 이 책에서도 뭐 본인께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상대적 유명도 이런 거보단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진짜 제로에서 여기까지 만든 사람이잖아요. 우리 이 작가님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대외로 또 다시 한번 좀 알리는 그런 과정에서 이 책이 있었다라는 걸 보시고, 이게 다만 이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게다가 뭐 학자가 했다고 하니까 좀 어려운 책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할까, 약간 인물 평전인데 제가 그분들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통점이 이렇다라는 거라서 읽어보시면 아마 챕터도 되게 뭐 간단하고 읽기에 되게 편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그렇게 좀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도.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셨을 때 되게 그 조회수 위주의 자극적인 거 위주 안 하시고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인프로 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사실은 어떤 영상이나 책에서 사실 볼 수 없었던 속내의 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어에. 만약 제가 그 조회수를 노리고 했었으면 좋았겠죠. 근데 그건 농담이고, 근데 저는 이 책은 학자적인 접근에서 얘기했고, 굳이 물어보시니까 그 얘기는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한 분을 모셔가지고 질문지를 준비하려면, 원래도 제가 그 채널의 구독자였지만 컨텐츠를 오래 보고 그분과 얘기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진심 어린 인터뷰들이었다는 거죠. 맞아요. 뎁스를 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30편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한테도 약간 그렇게 인식이 되셔서 70명 정도까지 제가 쭉 만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호모 인플루언서의 저자 이희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